잘 보시나요? 정말 여러 가지 옵션을 써서 하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비선형 해석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제 자리에다 설치됐을 거니까 다시 뭐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400짜리 하나 볼을 만들어 보죠. 잘 보이시죠? 그래도 나름 이거는 뭐 이제 숫자를 외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어셈블리에서 불러오고 스텝에서 스태틱 제너럴 NLGOM은 컷이고요. 증분을 픽스로 하겠습니다. 0.02, 2%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그 다음에 로드를 아까 제가 1.5 가력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힌지, 그 다음에 롤러. 자, 그 다음 메쉬에서 일단 10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에서 자, 이제 서브인스를 하면 아마도 좌굴 해석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저기 라이센스
설치된 컴퓨터 이렇게 뭐 포스트잇이나 뭐 이렇게 좀 푸시해줘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알려주든지.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모니터를 켰거든요. 선형 해석과 다르게 지금 요 테이블이 좀 뭐가 좀 이렇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크라메트 넘버부터 해서 그때의 증분값 쭉쭉쭉쭉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는 이터레이션이 한 번씩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그 증분값 자체를 굉장히 작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많은 수의 이터레이션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하중이 다 탈 때까지 단 한 번의 해석으로 쭉쭉쭉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비선형성이 전혀 없다는 듯이.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지금 왜 이러지? 일단 아마 비선해석이 아마 돌아가셨으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제 걸 보여드릴게요. 자, 분명히 1.5의 크기의 힘을 가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축방향 변이만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그러니까 비선형 해석이라는 것은 진짜로 기본적으로 그 생긴 대로 직접 다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실제 그러한 변형을 만들어내는 진짜로 그 주요한 비선형성, 비선형 인자를 우리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그러한 이제 실제 기둥 좌구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하중의 편심 효과라든지 부재가 가지고 있는 초기 변형,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그 두 개 중에 어느 것도 제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 초기 변형 형상을 고려하는 방법은 또 조금 시간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편심을 가려하겠습니다. 편심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우리가 지금 요 기둥 부재가 있죠? 요 길이가 400이었나요? 그러면 실제 이 수직 하중이 전체 길이의 5%만, 1%만 떨어뜨릴까요? 이건 사실 아까 그래프는 5% 떨어뜨렸는데 실제 단면의 중심점으로부터 부재 길이의 1%만큼 떨어진 곳에 힘이 작용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면에 이 수직력 P에다가 이 편심에 의한 모멘트를 같이 제하하면 편심 효과가 반영이 되겠죠. 편심 모멘트 M은 P 곱하기 1, 2가 되니까 P가 아까 1.5였나요? 6 단위를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중으로 돌아가서 모멘트 얘를 추가하겠습니다. 6 그리고 재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를 보시면 이제 등분해서 매 스텝마다 쭉쭉쭉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50까지 일단은 다 갔네요.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좀 다른 걸 알 수 있죠? 아까는 이터레이션이 대부분 다 한 번만 있었는데, 자, 지금 편심 효과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 어느 시점부터는 반복 횟수가 2번 이상씩 들어가더니 이것이 점점 4까지도 증가하는 것을 또 6, 이렇게 반복 횟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좀 보죠. result에서 변형 현상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꺾이는 형상이 잘 보입니까? 그래픽을 좀 조정해 볼게요. 자, 보이죠? 자,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보면 하중이 가력되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좌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중 변이 곡선을 한번 좀 그려보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계열, 물론 이제 시간과 연관은 없지만, 그 복수의 데이터를 이제 따야 되니까, 이 쿼리 옵션이 아니라 XY 데이터라는 기능을 가지고 데이터를 좀 추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대략 중간 위치에서의 수평 방향 변입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Create XY 데이터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ODB 필드 아웃풋 얘를 선택하시고 Continue. 여기서 유니크 노달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점에서 내가 값을 따겠다 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포지션에 유니크 노달 그 다음에 여러 응답 중에 X축 방향 변이 X가 왜냐면 부재 입장에서는 레터럴 방향이기 때문에 U1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위치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대략 여기인가요? 클릭하고 에디트 셀렉션 하면 점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랫 하면 뭔가가 좀 나오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뽑아야 되는 건 데이터 숫자니까 여기서 옆에 XY 데이터 옆에 매니저를 누르시면 우리 방금 요 그림 그렸던 그래프가 이렇게 뜰 거고요. 요 놈을 더블 클릭하시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축은 여기 이제 타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로드 프로포셔널 팩터입니다. 0부터 아마 1까지 돼 있을 겁니다. 0까지. Y가 우리가 선택한 그 이제 응답이겠죠? 변이. 그 두 개를 맨 위에 이제 클릭하면 한 번에 다 선택되거든요. Shift 누르고 이거 하나 더 클릭하면 두 개가 다 잡힙니다. 컨트롤 C 하면은 다 복사가 되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변이고요. 그럼 이제 하중 변이 곡선에서의 하중을 알아야 되죠. 하중을 확인하는 방법은 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자체가 로드 프로포셔널 팩터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력한 1.5라는 값을 곱하면 돼요. 또는 아까 XY 데이터 그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하중이 그 가해졌던 그 포인트를 잡아서 CF2를 플롯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아무거나 뭐 일단은
자, 변이는 X축에, 하중은 Y축에. 자, 그러면 이러한 하중 변이 곡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저기는 생략하고요. 뭐 단위나 이런 거 생략하고, 이게 바로 붙는지 모르겠네. 네, 안 붙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그 5%의 편심을 준 거예요. 지금 방금 해석한 거는 1%의 편심을 준 거고. 당연히 편심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곡선의 이렇게 기울기가 크게 달라지겠죠. 자, 요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 여기 있구나, 어차피. 요놈. 스케일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비교하는 데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느껴지시나요? 편심의 효과를? 자, 아까 고유체 해석에서 얻어진 첫 번째 좌굴 모드의 그 좌굴 하중이 1.2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여기에 걸쳐 있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비선 해석을 하게 되면 대략 요 위치에서부터 이미 구조물은 임계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퍼 바운드라고, 그러니까 고유체 해석 결과를 어퍼 바운드라고 하고 비선 해석 결과를 로우 바운드라고 하고, 그 둘 중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실제 조건에 더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비선에서 결과가 정해에 가깝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강구조 설계에서 그 기둥 좌굴 설계 곡선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제 올러 버클링으로 구한 값의 대략 한 10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다운시켜가지고 그 설계 곡선을 그려놓은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실제로는 이러한 임퍼펙션이나 편심 효과 때문에 실제로는 이 고유체석에서 얻어진 값보다 10% 내외 정도로 실제로는 작게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반영해서 그런 곡선을 그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좌굴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체석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비선형 해석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재료적인 비선형성은 그러니까 비탄성 효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재료적인 비탄성 효과까지 부여해서 비선형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실제 이 구조 부재나 구조물이 보일 수 있는 극한 하중, 그러니까 극한 하중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뭐 사실 뭐 숙제 아닌 숙제인데요. 아마 이게 비선해석 정도까지 하면 이거 진짜 뭐 좀 잘 되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좀 돌아가시면 여기 표현된 간단한 형태의 그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모델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거는 아무래도 편심 효과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5% 편심을 줬을 때 결과, 1%의 편심을 줬을 때 결과를 두 개를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들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 변화시켜 가면서 어, 이 하중 변이 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두 개만 비교해 봐도 이게 편심 5%를 줬을 때, 요놈이 편심 1%를 줬을 때겠죠. 그러면 뭐 편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곡선이 이 아래에 배치될 거고, 편심이 적어질수록 이게 앞단에 그 Y축에 거의 붙어서 갈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하중이 어느 정도 증가했을 때 다시 이제 강성이 회복되는 형태를 알 수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 해석 결과를 보시면 이 변형 형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부터는 요 순간부터는 마치 인장제처럼 거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변형 형상 스케일이 1.0이에요. 1.0.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고 줄어들다가 그다음부터는 마치 줄처럼 인장력을 받는 부재처럼 거동을 하는 시점에 도달하는 그런 특이점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게 이제 아치 좌구리 문제가 그렇죠. 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직 하중을 가력하면 그 힘 때문에 압축력이 가해지면서 이제 좌굴이 발생하는데 얘가 한번 툭 꺾여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진 이후부터는 인장제로서 외력을 저항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 강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냅스루 형태의 이제 하중 변이 곡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그런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이 부재는 이 상태에 도달하면 이미 이 부재는 생명을 다한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변이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이는 이 부재의 길이가 400인데 옆으로 100mm 정도의 변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거는 이제 기둥제로서는 생명이 다한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이제 좌굴 후 거동이다. 후 좌굴 거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보죠. 자, 마지막으로는 요게 이제 비선형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사실은 요거는 어 우리 지금 있는 시간에 이제 지금 런해도 아마 안 끝날 겁니다. 아마 한 두어 시간 정도 소요가 될 뭐 문제예요. 자, 요 모델은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클릭하면서 물성들을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시면 좀 여러분들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뭘 해봤냐면은 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기둥 부재의 횡방향 하중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둥 부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수직력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지진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수직 방향에 대한 지진도 있지만 수평에 대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수평 방향 가진 때문에 더 이제 구조물이 파괴에 이르는 그런 현상들이 훨씬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둥의 소위 내진 설계를 할 때 가장 확인하는 것이 횡방향력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하는 거고, 그는 비단 이제 횡방향 하중을 얼만큼 저항할 수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변이나 변형률을 이제 얘가 보여줄 수 있느냐. 소위 연성도를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연성도 테스트나 수평력에 대한 저항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푸시오버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밀어보는 거예요. 또는 반복 해석, 반복 실험. 수평하중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력했을 때 얼만큼까지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매번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적으로도 그 같이 검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 가운데를 뻥 뚫려 놔서 이 기둥부재의 그 질량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연성도를 좀 증진시키는 목적의 중공 단면 기둥이고요. 요렇게만 놓으면은 콘크리트가 좀 파손이 금방 발생하니까 이 콘크리트의 내측과 외측에 이 강관을 삽입해서 이른바 삼축 압축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역학적인 원리의 교각입니다. 그래서 DSCT라고 하는 교각이고 더블리 스킨드 뭐 튜블라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역학적으로 다시 보시면 내측과 외측에 스틸 튜브가 삽입되고 그 안쪽에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어요. 이 기둥의 장점은 스틸 튜브를 넣는 대신에 철근을 배근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철근까지 넣으면은 더
이제 그 성능이 좋아지겠지만 이 튜브들 때문에 굳이 철근을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SC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요 연구자들이 실험과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그림과 같이 사이클릭 테스트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 검은색 선으로 표현된 푸시오버 테스트도 이제 했습니다. 그 모델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제가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사이클링 로딩 테스트를 했는데 요 곡선을 지금 제가 같이 붙이지 못했어요. 이거 데이터 정리가 뭐 급하게 하느라고 잘 안 돼서 사이클릭 테스트 말고 요 푸시오버 검은색 선 한 번만 쭉 미는 요것만 했는데 대략적으로 저 연구자들이 해석한 거하고 잘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X축이 가력한 하중 크기.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얘는 지금 그 사이클릭 그 결과니까 마이너스 50에서 50km까지 표시되어 있고 저는 이제 스케일이 다르죠. 0에서 50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 해당하는 드리프트 레이쇼, 동일한 크기의 드리프트 레이쇼에서 계측된 횡방향 하중 값이 거의 유사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모델을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한 적이 있고요. 어, 모델을 켜서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이거는 나눠도 되고, 아, 그렇지. 나오면 되지. 제가 그걸 가져온 거 같네. 모델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음. 일단 메쉬에서 전체 모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콘크리트 코어, 그리고 내부, 외부, 그 스틸 튜브를 이제 만들었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파트별로 좀 보여드리면, 먼저 콘크리트 필링은 이렇게 3차원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을 마쳤었고요. 그다음에 이너 튜브, 아우터 튜브는 쉘 요소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요소를 쓰진 않고 스틸 튜브는 S4R이라고 하는 4절점 쉘 요소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마쳤었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8절점 그 솔리드 요소를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된 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RP라고 표현된 거는 레퍼런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기둥 실험을 할 때 먼저 요 기둥의 항복력의 한 20% 정도를 먼저 수축력을 가력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수평력을 이제 가해요. 정확하게는 이제 정해져 있는 시퀀스대로 변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직력과 변이를 어쨌든 우리가 좀 부여를 해야 되는데 수직력이야 뭐 요 단면상에 분포화적으로 우리가 압력 정도로 이제 제한해도 되지만 요 끝단에서 이렇게 특정한 변이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변이 컨트롤을 위해서
대표점을 하나 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중공 단면에 그러니까 원의 중심점에 레퍼런스 포인트를 하나 찍어서 만들고 그 점으로부터 요 같은 선상에 있는 면을 다 구속시켜서 요 점과 같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컨트롤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말은 이렇게 쉬운데 이것도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마치 요것에 아주 큰 덩어리에 판재가 붙어서 판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자유롭게 하면서 수평 방향으로 이 변이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요 거동의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최대한 실험 조건에 좀 가깝게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거는 일단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단면 밑둥에도 아마 제가 밑둥은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 만들지 않고 이게 실험 조건에서는 여기 다 그냥 이렇게 잡아놓거든요.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밑면을 잡아서 다 그 픽스 조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볼게요. 파트야 뭐 그냥 별다를 거 없고, 사실 이런 비선형 비탄성 해석에서 중요한 포인트도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 모델입니다. 재료. 자, 논문을 보면 여기에 이 저자가 자기네 해석 모델에서 쓴 응력 변형률 곡선을 친절하게 잘 줬어요.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테이블화해서 재료 모델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탄성 재료들만 다 정의해가지고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비탄성 효과를 고려하려면 당연히 비선형 모델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여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스틸에 대한 응력 변형률 곡선이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틸이라 하더라도 응력 변형 곡선이 다소 좀 복잡한데 굳이 일반적으로는 그 복잡한 모델 쓰지 않고 바이리니어 형태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했냐? 세로 모델을 열어보겠습니다. 스틸. 뭐 어차피 두 개가 뭐 똑같은 형태니까. 먼저 덴시티 이건 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요. 일라스틱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탄성 예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면 플라스틱에서 이 하드닝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성 영역에서 이 효과를 어떻게 고려할 거냐 하는 이제 소성 모델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단순한 형태가 어, 아이소트로픽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좀 정밀하다고 알려져 있는 모델들이 이제 쭉쭉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두 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 두 개 아주 디테일한 차이점들은 여러분들이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요 테이블에서 넣어야 되는 거는 요 값들로 인해서 결국은 아바쿠스는 이 탄성 상태 이후에 응력 변형률 곡선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넣는 점이 탄성 한 개부터 끝단까지의 두 개의 포인트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요 점과 요 점. 이것이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일드 스트레스, 플라스틱 스트레인. 자, 그러면 아바쿠스는 일라스틱 요 위치에서 탄성 계수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두 포인트를 내가 입력했으니까 결국 세 포인트를 가지고 어, 응력 변형 곡선을 만들어내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스틸은 사실은 너무 단순해서 그러니까 해석하기는 단순한데 콘크리트는 조금 복잡해요. 콘크리트는. 먼저 콘크리트도 일라스틱 조건에서 탄성 계수하고 포화성비를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의 비탄성 효과들을 고려하는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몇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 이 CDP라고 하는 모델일 겁니다. 콘크리트 데미지드 플라스티시티.
첫 번째로는 여기 들어가면은 뭐 딜레이션 앵글, 이센트리시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전적으로 이제 일드 크라이테리아 쪽에서 들어가는 값들을 우리가 이제 찍어줘야 되는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소속 영역 쪽만. 요거는 그래서 압축 쪽, 요거는 인장 쪽. 자, 요거는 요 논문에서 제시한 것을 그대로 넣습니다. 압축 쪽, 인장 쪽. 그런데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이거는 뭐 저희 생각으로는 이 연구자들의 좀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요 점선으로 표시된 게 그 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원래 응력 변형률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실선이 구속된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속되지 않은 응력 변형률 곡선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스틸이 실제로 3차원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속된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 곡선을 집어넣어주면 그놈이 구속된 효과가 그 시점부터 또 발현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두 번 카운트가 되는 셈이 돼서 저희는 구속되지 않은 응력 변형률 곡선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 논문상에서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구속된 콘크리트 모델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희 생각으로는 요거는 조금 미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인장 쪽의 응력 변형률 곡선이고요. 마찬가지로 요놈 가지고 이 콘크리트의 인장 쪽에 응력 변형 곡선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데미지 파라미터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이제 뭐 압수해가 되든지 크랙이 가든지 그때부터 이른바 이제 손상이 발생하고요. 그 손상은 이제 회복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변수들을 집어넣는데 요 데미지 모델은 이것도 이제 사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데미지 모델은 요것도 아박스 매뉴얼에 나와 있는 아주 단순한 식을 가지고 역산해 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장 측도 마찬가지. 음, 사실 콘크리트 요 데미지 모델은 여러분들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에 따라서 다소 좀 민감하게 결과값이 좀 바뀌는데 이번에 콘크리트 우주연구실의 학생들도 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변수들을 좀 조정하는 작업들을 좀 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 비스코시티 파라미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에 의해서 이 해석 실험성이나 결과값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변화돼요. 그래서 요거 잘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탄성 모델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한데요. 요 인터랙션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저 ASC 논문하고의 좀 차이를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저희는 요 콘크리트 코어하고 스틸 튜브를 완전히 부착시켰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는 형식으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이라고 하는 옵션으로 좀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스틸 튜브와 콘크리트 사이에는 별도의 어떤 뭐 정착 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마찰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 0. 제 기억에는 0.25 정도 그리고 하드 컨택 모델을 써서 이제 컨택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과가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 물론 저희 모델에서도 그렇게 바꿔도 돼요. 상관은. 지금 제가 오늘 요 수업에 들고 온 뭐 찾았던 모델은 이제 공교롭게도 타임 모델을 묶여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그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 하고 요 최상단 하고의 결합. 그것을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둥 실험은 먼저 수직력을 먼저 제하고 그 위에 수평 방향의 변위를 부여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거는 이제 모노토닉, 한 방향으로 변위를 쭉 그냥 한 번만 밀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퀀스를 둬서 예를 들면은 이쪽 방향으로 뭐 1%,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1%, 다시 반대 방향으로 2%, 반대 방향 2%.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변이 컨트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그림과 같은 사이클릭 로딩 테스트 결과가 이제 해석적으로도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방향에 아까 그 왜 데미지 모델 있었죠? 그래서 콘크리트 뭐 리커버리 뭐 이런 변수들 그게 실제로 이런 푸시오버에서는 큰 영향을 주진 않는데 그 값들이 요 사이클링 로딩 테스트 할 때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그 데미지 팩터가 들어가서 이제 작동을 하면 한번 한계 상태에 도달한 위치는 더 이상의 힘을 못 받는다라고 제한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사이클부터는 현격히 단면의 상태가 저하된 그 효과가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이클링 로딩 테스트를 하면 곡선이 이렇게 점점 점점 이제 수평적으로 눕는 이런 형태의 곡선을 실제적인 곡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값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먼저 첫 번째 스텝에서는 수직 방향력을 가력한 상태였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평형을 맞춰준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쭉 미는 변이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변이 컨트롤에 대해서는 릭스 옵션을 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 릭스를 사용했다. 그리고 바운더리에서 보시면은 기둥의 하단부는 고정점으로 뒀고 지금 상단부의 레퍼런스 포인트에서는 보시면은 두 번째 스텝에서 드리프트, 수평 방향 변이를 쭉 만들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 스텝에서 부여한 아랫방향, 그 아랫면에서의 경계 조건은 유지한 상태로 하고 있는. 그리고 수직력은 첫 번째 단계에서 프레셔로서 가력을 했었고, 요게 마찬가지로 그 다음 스텝에서는 쭉 그냥 유지가 됩니다. 변화 없이. 메쉬도 뭐 별 다른 거 없고요. 그래서 결과를 이제 냈었던 거고요. 결과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모델이 복잡해지고 비선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여되고 스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 파일의 용량이 이제 급격히 커지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 기둥 모델에 반복 해석을 했을 때 결과 파일이 대략 한 3기가 정도 하나에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하나 하면 보통 외장하드 하나씩은 다 이제 꽉 채우고 이제 그렇게 하죠. 어? 뷰어에서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네, 미리 플랫해 놓은 요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중 변이 곡선을 이제 뽑아서 비교해 봤더니 잘 맞더라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반복 해석 결과도 어느 정도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요 결과에서 좀 그림상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수평 방향 하중을 가력하면 이 소성인 지부에서 특히 이 스틸 튜브의 요쪽 요 내측은 사실 압축부니까 이러한 좌굴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틸 튜브가 이러한 좌굴이 발생하는데 저항해주는 성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밖으로 튀어나가는 면에서. 그런데 우리 모델은 이런 좌굴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는 콘크리트하고 스틸 튜브들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게 이 정도로 좌굴이 발생하려면 콘크리트는 다 바스라진 상태여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요 뒷면에 이 콘크리트가 붙어 있는 내측 스틸 튜브까지 다 찌그러져 나가야지 이런 좌굴이 눈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타일을 했기 때문에 그 타일로 이제 묶어 놓으면 그러한 현상이 실제 역학적으로도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적으로 이렇게 좌굴이 예쁘게 발생을 나오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와 스틸 튜브의 완전한 결합이 아니라 두 개는 어떤 특정한 마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떨어져 있는 모델로서 모델링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컨택 모델을 바꿔서 재해석을 한 결과 이런 유사한 형태의 좌굴을 확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육용 모델, 교육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엘리먼트가 1000개 이상 넘어가면 이제 뷰어로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일단은 이제 이 모델을 공유는 드리는데 어, 해석하기 전 모델 자체는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와 이제 관련이 있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한번 뭐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아바쿠스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실 학생들은 결과 파일까지 아니면 혹은 제가 이제 공유 드리는 인풋 파일을 실제 런을 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손을 대서 건드릴 수 있다라면 뭐 변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바꿔보세요. 뭐 하중을 바꿔보든지 아니면은 뭐랄까요? 뭐 경계 조건 이런 것들 한번 바꿔보시든지 가능하시면 콘크리트하고 스틸 튜브의 컨택 모델을 한번 더 한번 바꿔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한번 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꽤 괜찮은 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덧 이제 4시 가까워져서 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거의 안 받고 항상 수업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은 저희 심차 선생님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오늘 수업에 대한 영상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두 번 수업이 있는데 두 번째 수업은 이제 집안 해석 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